최후 베트남 이야기 27번째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주민 자치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자료나 각종 칼럼을 통해 인디언 추장 얘기 많이 보고 들으셨죠? 대부분 인디언 추장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의 이야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제작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인간적인 지도력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막골 촌장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조선을 거쳐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로 초월락의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막골 촌장과 같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는 마을 촌장의 권위와 역할이 옛날부터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영화 동막골 촌장과 같은 사례가 많으며 촌장의 지도력과 관련된 얘기도 참 많습니다. 과거 베트남 왕실에서도 외적의 침입 등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유력한 촌장들을 어전회의에 소집해 의견을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베트남의 전해온 말에 의하면 왕명은 마을의 울타리 밖에서 멈춘다, 또는 왕의 명령이 마을에 오면 촌장의 숨소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 자연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은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옛날 왕조 시대부터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꾸려왔습니다. 촌장의 지도력이 마을 전체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촌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마을 전체 주민이 풍족하게 살 수도 굶주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면 마을 단위로 저항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1973년까지 계속된 베트남 전쟁 시기에도 마을 단위 저항 세력의 활약이 지대했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니고요, 참전용사 증언록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고려인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일부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합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 베트남 촌장님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어서 인삼을 말린 건삼, 즉 백삼을 한 곽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촌장님이 인삼 한 개를 허리춤에다가 꿰차고서 배 아픈 사람이 생기면 시원한 물 한 것을 받아서 허리춤의 건삼을 꺼내가지고 휘휘 저은 후에 마시게 하고, 또 머리 아픈 사람이 생길 때도 그 인삼 뿌리를 다시 꺼내 휘저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아프던 것이 모두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촌장님에 대한 주민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986년 베트남이 도임의, 즉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마을에 자본주의 산물인 시장이 들어가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경쟁체제라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다 보니 촌장의 역할이 점차 감소했고, 대신 부정과 비리의 고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촌장에 의한 원탑 의사결정체제가 부정부패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 정부는 중앙정부 관료로부터 마을의 촌장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탑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를 다수에 의한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탑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가 빠르고 초기에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험은 우리가 그들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베트남에 전수하고 있지만은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자치 의사결정 체제는 우리의 역사가 그들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시작한 급격한 도시화로 지금은 주택의 60% 이상이 아파트이며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합할 경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정도나 되며 주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 내부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사유지 내에서 죽을 쓰든 밥을 짓든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상호 간 이해를 중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여하고 있지만은 사유지라는 원칙에 따라서 주민 자치활동에 의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주민이 자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단지 자체에서 제정한 규약의 범위 내에서 단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지 않아서 각각의 단지별로 천차만별의 운영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까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전횡과 부정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사고도 많았고요. 얼마 전 서울시 노원구에서 예치해 놓은 장기수선 충당금 수억 원을 유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독선적인 운영체제입니다. 대표회의 회장의 독선적인 운영체제는 어떤 사안을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은 대표 간의 불화를 야기하면 물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요 안건을 대표회의에서 심의한다고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를 갖는 대표자 회의는 모든 현안을 직접 관장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관리소장과 회장이 주도해 단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회장과 관리소장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결탁하고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지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기구 명칭 자체가 회의인 것처럼 철저하게 합의제이고 집단 지도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주재자의 명칭을 회장으로 부르더라도 그 기능은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의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원탑체제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큰 규모의 단지에서는 각 동대표가 20여 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합의제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회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는 5, 6명 정도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상시회의 체제로 운영하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표준규약은 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지별로 대표회의와 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해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회의는 회장이 주도하기보다는 총무이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회장은 임원회의를 지원하고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경우 임원회의 내에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 견제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와 함께 시대의 변천과 환경에 따라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75%에 달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제도의 최하급 단위인 공동주택단지의 민주적인 운영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독선적인 리더십보다는 대표회의 또는 임원회의 중심의 합의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단지의 실태는 어떤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말 역사 문제로 돌아가 1866년에 발생한 병인양요와 베트남이 어떤 관계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